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또 비싼 걸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것은 바로 몸에 바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바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백질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고급 단백질과 저급 단백질의 차이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암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를 권하는 이유가 있나요? 암 환자분들에게 단백질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은 아마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일 겁니다. 병원도 그렇고요, 가족, 지인들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잘 드시고 삼계탕도 드시고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도 이렇게 먹으라고 많이 권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근육이 또 빠지지 않도록 돕고 면역력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수라는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본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근육도 만들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다 만들어내고 효소, 호르몬, 항체, 세포들 다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세포를 복구하고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백혈구 수치 떨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백혈구를 다시 만들 재료도 바로 단백질인 거죠.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또 비싼 걸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에 부담을 주고 간과 신장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인 분들에게는 이 독소가 생긴다는 환경은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것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우리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같은 세포, 또 조직, 근육 이런 거를 만들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단백질은 그냥 몸 통과하거나 또 더 안 좋은 환경에서는 독소로 바뀌기까지 합니다. 암 환자 근육에 대한 오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자동으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건물을 짓듯이 단백질을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벽돌을 그냥 많이 쌓기만 하면 건물이 근육이 완성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사이에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에요.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일단 단백질을 먹으면 이와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수백,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아주 길게 연결된 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슬을 끊어서 개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위산, 또 여러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단백질은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찌꺼기들이 장에서 부패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흡수된 아미노산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간에서 이 아미노산을 잘 분류합니다. 어떤 것은 에너지를 쓰고 어떤 것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건 또 저장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요소로 전환을 해서 신장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간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만들려면 간에서 아미노산을 바로 근육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육 세포는 이 아미노산을 받아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죠. 바로 이 과정을 단백질 합성 또는 근육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매우 여러 단계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바로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같은 동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근육 세포에게 지금은 근육을 만들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경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르몬은 반대작용을 합니다.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몸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일단 근육 만드는 일을 미룹니다. 생존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을 분해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요. 암 환자들이 살이 빠지고 또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때문입니다. 암과 싸우고 그 치료를 견뎌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합성은 사실 효소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보조 인자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대사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D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요. 아연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의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 철분, 구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운동을 해야만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그 손상을 복구하려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커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근육이 자라는 원리가 됩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서 단백질만 계속 드신다고 그 근육이 절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세포 재생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주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낡은 세포를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단백질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몸에 오히려 독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암 환자분들, 고령자분들은 이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경우에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타겟팅이 됩니다. 장점막 세포나 골수세포, 모낭세포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빠지고 또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고 이런 모든 부작용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이제 재료만 될 뿐이고요. 실제로 그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 재생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간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십니다. 간이 단백질 대사의 아주 중심이고 간이 없으면 이 단백질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을 분류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불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처리하는 것 다 모두 간이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이 단백질은요, 소장에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가 됩니다. 또 이 아미노산들이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간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알부민이라는 혈장 단백질도 만들고 응고인자도 만들고 면역 글로불린도 만들고 또 각종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알부민 되게 중요하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를 또 잘 체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을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투압도 유지시켜요. 혈관 속 수분이 조직으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호르몬과 약물도 운반하고요. 독소를 결합해서 독성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부종도 생기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때 이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됩니다. 간은 또 불필요한 아미노산도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모두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건 사실 아니죠. 어떤 아미노산은 좀 많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남은 아미노산은 간에서 이 탈아미노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로 아미노기 NH2라는 것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강하죠. 특히 뇌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데요. 요소 회로라고 불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독성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소가 바로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려면 바로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처리되지 못하는 거죠.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쌓이게 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손떨림도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성 뇌증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증상들을 수반하는 암 환자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은 간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항암제가 간을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암 자체가 왜 간에 부담을 주고 뭐 암 자체가 영양 불균형 주고 이게 아니고요. 이 항암 과정에서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과정에서 바로 간이 계속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영양 불균형도 또 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간의 건강 상태에서 단백질 먹어야 돼 하면서 단백질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제 간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또 암모니아가 처리가 안 되고 또 독소가 계속 쌓이는 환경이 되면 오히려 간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 간이 하는 또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 합성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성장 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IGF-1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호르몬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따라서 간 기능이 좋아야만 IGF-1이 잘 만들어지고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됩니다. 또 간이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바로 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질이 나쁜 단백질은 더 큰 부담이 돼요. 뭐 가공육이라든지 구운 고기, 상한 고기 이런 것들은 간이 처리해야 되는 독소를 매우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만약 술과 뭐 약물이나 또 환경 독소들이 여러 가지 더 더해지면 간은 이 독소를 처리하는데 아주 과부하 상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암 그리고 세포 재생의 아주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살아나야만 이 단백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필요한 단백질도 잘 만들고 독소도 처리하고 근육이 잘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간이 지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어떤 단백질을 먹으면 좋을까요? 모든 단백질이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것은 바로 몸에 바로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바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백질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고급 단백질과 저급 단백질의 차이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아미노산의 구성과 독소 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미노산 구성을 먼저 보면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모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좀 불완전 단백질로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아미노산은 많고 어떤 건 부족해요. 예를 들면 곡물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류의 경우에는 이제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요소, 바로 독소 함량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순수하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딸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포화지방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있고 호르몬, 항생제, 잔류물, 뭐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육류 섭취의 경우 중요한 것은 동물이 자라는 그 환경입니다. 대부분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죠. 공장식 축산에서 나온 고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생제, 뭐 성장 호르몬, 또 사료에 섞인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동물의 지방 조직에 다 쌓여 있어요. 또 동물도 이 먹이사슬 상에 있을수록 독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소나 돼지는 평생 먹은 사료에 이 독소를 다 지방에 쌓아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고기에 이 독소를 함께 또 먹게 됩니다.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예요. 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에이지스라는 최종 당화성물, 당독소가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HCA, 헤테로고리아민 같은 거, PAH,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이런 발암 물질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바베큐 같은 거, 숯불구이, 뭐
치킨 같은 거 튀긴 경우에 엄청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소한 맛 뒤에는 이런 독성 물질도 함께 같이 있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너무 위험하죠.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단백질 얻으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발암 물질을 먹는 셈인 거죠. 또 동물성 단백질은 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그 대사산물이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황함유 아미노산이 많은 육류는 대사 과정에서 황산을 많이 만들어요. 황산이니까 바로 산이죠.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는 또 요산이 많아져요.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죠.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들은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같은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급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런 독소와 찌꺼기가 적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함께 딸려오는 해로운 물질이 최소화된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100g의 저급 단백질보다 50g의 고급 단백질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이제 이게 고민이죠. 가장 안전하고 또 깨끗한 단백질을 먹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견과류, 통곡식, 해조류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가장 독소가 없고 또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류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다 해서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콩, 흰 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모두 다 좋아요.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콩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부 형태, 템페나 나또 같은 발효 형태로 먹으면 또 아주 좋습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당도 떨어뜨려주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의 균형을 도와주고 항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 이 이소플라본 때문에 오히려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오해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최근 연구는 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 여성들을 서양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낮고 유방암에 걸린 후에도 콩을 먹는 사람들이 재발률이 더 낮았습니다. 이제 현재 다시 바뀐 연구 결과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중에서 더 고소하고 또 안전한 단백질 견과류도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칸 이런 데에는 단백질이 3분의 1가량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아주 좋은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3는 염증 작용이 아주 탁월하죠. 항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이 아미노산도 있는데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또 상처, 재생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g 정도 한 줌의 견과류에는 심장 건강도 지켜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또 암도 예방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통곡식도 있는데요.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또 통곡식도 의외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현미, 퀴노아, 보리, 귀리 생각보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특히 퀴노아에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아주 드물지만 굉장히 좋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통곡식에 들어있는 것들은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 B군, 또 미네랄도 함께 같이 제공을 합니다. 또 통곡식으로 먹으면 정제탄수화물을 먹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혈당 문제가 해결이 되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주고 또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조류의 단백질도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파래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김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전체 음식의 30%가 넘는 단백질 함량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라고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또 해조류 단백질의 경우에는 소화흡수가 아주 잘 되죠.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오드,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죠. 또 후코이단이라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후코이단만 따로 정제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동물성 단백질과 다르게 바로 독소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생제, 호르몬, 또 중금속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 오염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해조류의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고요. 또 그 발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 같은 이런 영양소와 또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해독을 도와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올려줍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근육량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암 환자, 단백질이 너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안전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아무거나 드시기보다는 안전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드셔야 되는 안전한 단백질로는 흰살 생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흰살, 해산물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권장하는 조리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온 조리의 경우는 단백질을 변성시키잖아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16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HCA와 PAH 같은 발암 물질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굽기, 튀기기, 볶기 이런 것들은 모두 고온 조리법이잖아요. 맛은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직화구이, 숯불구이는 아주 피해야 돼요. 불꽃이 직접 닿으면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타거나 그을려진 부분에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베큐, 삼겹살 구이, 숯불갈비를 지켜 먹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제 물을 이용한 조리법이에요. 물로 찌거나 삶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이 온도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나 발암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은 충분히 있지만 독성 물질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찜의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도 적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삶게 되면 많이 손실이 돼버리죠. 근데 찌면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찜, 닭가슴살찜, 두부찜, 계란찜 이런 것들은 모두 건강한 조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삶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수육이나 백숙이나 삶은 계란은 안전한 단백질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물 요리도 몸이 너무 이제 차가운 경우에는 밥과 잘 분리해서 드실 경우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이나 생선탕 같은 경우에는 밥과 구분해서만 잘 드시면 소화 부담이 없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물을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퓨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끓이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 도구 중에서도 좋은 것은 압력솥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에서 빨리 익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뼈째 먹는 생선도 압력솥에 넣으면 뼈까지 잘 익어서 부드러워져서 또 칼슘까지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회 좋아하시는 분에게 좋은 방법인데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나 초밥 같은 이 생선류의 경우에는 효소가 살아있어서 생선에 들어있는 효소 또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기생충, 세균 감염 이런 위험이 사실 같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의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올라간 분들, 이런 암 환자분들의 경우만 좀 허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요리를 하실 때는 양념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금, 간장, 된장 이런 발효 조미료는 좋습니다. 화학 조미료, MSG, 인공 향료 같은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 생강, 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성분에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항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들과
채소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과 황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독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늘, 생강, 파, 양파를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체의 성분은 좋으나 간의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손상이 돼서 열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열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 있는 분들, 열이 너무 위로 올라오는 분들은 이런 마늘 같은 성분들이 더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간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단백질 섭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결국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단백질이 아닌 거죠. 세포 능력을 회복시키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독소가 적은 아주 고급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많게는 1.2g 정도입니다. 대략 60kg면 60에서 72g 정도가 되는 거죠. 항암 치료 중이거나 근육 손실이 있으면 늘릴 수 있지만 무턱대고 늘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양보다는 저는 질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생선, 흰살 생선, 전복, 문어, 흰살 고기 정도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는 일단 최소화하시고요. 가공육은 완전히 드시면 안 됩니다.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드시면 안 되겠죠. 채소도 잘 드셔야 되고 과일이나 통곡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만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영양 균형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단백 식단이 좋아라는 이런 단백질 신화에서는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세포가 재생되는 거, 독소를 줄이는 거, 간을 살리는 식사법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고요. 이것이 암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일단 나쁜 음식, 가공식품 먹었을 때 하고요. 또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약을 먹었을 때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에서 1차적으로 독으로 인식을 해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그래도 화학약품인 약이 제일 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이 손상될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음식보다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만큼 독한 게 없거든요. 약은 일단 한면은 독성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반드시 올라가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나에게 첨가물이나 그다음에 과식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고, 사실 녹즙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나빠지고 간이 손상됐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특이한 민간요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성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약간 증명되지 않은, 누가 나았다고 해서 먹는 그런 어떤 민간요법의 그런 것들까지는 저도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채소즙, 녹즙, 이것은 막스것은 치료법에서도 사과와 여러 채소즙을 통해서 간의 해독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식이요법을 권하는 분들은 과일과 채소, 그다음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권했을 때 간 수치가 오히려 더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녹즙을 먹어서 간 수치가 파괴되고 이런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약물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이 더 높은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어서 간 수치가 손상되고 어떤 영양제를 너무 오래 먹어서 간 수치가, 간과 신장이 망가지고, 이보다 더 독한 것은 약물이다 라고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을수록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 수치가 나쁜 상태에서도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즙을 먹는 것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고요. 양을 얼마나 지나치게 먹는지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저는 한 잔에서 5잔까지는 암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망가져 있는 상태, 당연히 녹즙 드셔야 되죠. 네, 과일도 드셔야 되죠.
간세포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나 항암제에는 들어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네, 간세포가 뭐 비타민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간세포가 재생도 되면서 해독을 하는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간에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채소즙, 또 과일 당연히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간 농양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일어나는 간 농양이 심각한 분도 과일 식사만으로 3개월 꾸준히 하셔서 다 나아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것과 녹즙은 사실은 삼각관계가 없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된 간세포를 반드시 과일, 채소의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로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회복을 시켜줍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채소 과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이 손상된 분들은 간에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죠. 글루타치온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에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스 거슨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분이 바로 사과, 그리고 당근, 샐러리, 십자가 채소, 케일 같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저는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500g에서 거의 1kg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많이 드시면 일단 사과에 간 세포 재생이나 담석이 또 쌓이지 않도록 담즙 생성이 잘 될 수 있는 이 간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좋은 성분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또 십자가에 들어있는 케일이나 방울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이런 성분들도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을 회복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죠. 일단 하루에 사과 하나 이상 꼭 드시는 것, 사과 500g까지 드시는 것, 사과 한 두세 개까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십자가 채소로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이 드시는 것, 또 당근도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것, 너무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에는 반드시 비타민 A, C,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